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대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승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옛 한전연수원을 27억 2천만 원에 사들인 충주시. 2년여 전 경매 낙찰가의 2배 수준으로 시의회가 가격 등을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승인 없이 매입했습니다.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법과 시행령, 조례까지 모두 어겼습니다. 돈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일목구목식으로다가 집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죠. 책임자가 되든 시장이 되든 잘못이 됐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이미 등기를 마친 상태지만 시의회 매입 승인이 없기 때문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MBC 보도 이후 조기정 충주시장은 직접 진화에 나서 행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조 시장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조사를 수용하고 시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 충청북도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조사를 받고 겸허하게 수용해서.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시장의 사과로 달라질 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무단 매입도 모자라 숨기기까지 한 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조사 특위 구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이 커지다 보니까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라고 자꾸 와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감사원 감사나 더 큰 법률 검토를 해서 다양한 조치를. 충주시 감사 청구를 받은 충청북도는 관련 자료 수집을 마친 뒤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가행정 그리고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안정성이겠죠. 그리고 영속성이 담보돼야 되고 하는데 그 신뢰성은 단순 의회에 대한 신뢰성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최우선이겠죠. 네.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신뢰성도 완전히 상실을 했고 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조사로 정말 씁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이게 단순히 변호사님. 신뢰성도 물론 정말 처참히 짓밟혔다고 보지만 이거는 네. 지금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본건에서처럼 20억 이상이 되는 큰 중요 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오래된 판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필요적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라는 판례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것은 여기저기 다 걸린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것을 의회 패싱이나 무시 이런 차원의 시각으로 축소해서는 곤란하고요. 네. 시장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이 형법상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아야 될 중요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에 정해진 업무 처리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의회를 무시했다라든가 신뢰를 저버렸다라든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장이 감사와 이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위법
넘어서 범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들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뭐 일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조금 이제 이 수안보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빨리 좀 응모하려다 보니까 벌어진 일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 큰 틀로 보면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이제 새로운 정책, 옛날에 전국적으로 어떤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식으로 추진했던 것들을 비유하자면 이제 지역별로 소규모별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제 예산을 예타 면제하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선정되기 위한 것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도시재생 뉴딜이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공고를 하고 갑자기 날짜에 맞춰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이미 공시한 지가 오래되어 있는 일들이고 그러면 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촉박하게 서둘러서 의회도 속이고 진짜 위법행위까지 그리고 의회에서 정말 모른 척 그리고 또 관련 뉴스들에 보면 지역 주민 일부는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까지 보냈다는 거고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일부에서 이제 배후에 대한 음모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음모론을 사게끔 스스로들 행동을 한 것이죠. 예. 다른 분들은 이건 음모론을 얘기하게 되면 여야 간의 소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 정책 문제 이전에 행정의 문제로 국한해서 봐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그 공무원과 그 상급자, 결재라인이 있던 사람들은 이미 감사를 받아야 되고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벌써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시장의 사퇴라든가 주민 소환, 검찰 고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그 관변단체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는 간섭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정치적 대립 관계를 벌써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서는 곤란하고요. 물론 도시재생 사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물품을 가지고 개인이 갖고 갔다 미술품 그런 사건이 이미 충주시에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집행부가 그동안 행정을 기본적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관행이 늘 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게 되면 행정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건 추진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와 형사상 처벌을 받고 이 문제를 넘어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덮고 가자 이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보도 내용 이외에도 2건의 필지를 또 무단 매입한 것이 발견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하셨는데 또 한 번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고 앞으로도 꼭 이런 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런 적법 절차와 행위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연히 감사라든지 내부 징계는 받으셔야 할 거고요. 관련 공무원들도 그리고 지금 형사적으로도 사실 시 동의 이 효력 자체, 매입한 행위 자체도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다만 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매입한 게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죄라든지 매입한 이후에도 또 다른 수정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가서 사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신 게 위증죄라든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 또는 위계에 의해서 의회의 활동을 좀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직방 이런 여러 개의 형사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도 변호사님 충주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랬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아까 이 뉴스 관련해서 검색해 보면 단순 실수라는 것도 이제 검색어에 좀 같이 이제 뜨기 때문에 혹시 그 행정하는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 이것을 진짜 그야말로 일을 열심히 하려다 벌어진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 여지도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수많은 일이 이제 겹쳐서 특히 이 건 같은 경우에 모아서 일괄로 이제 승인하고 아니고 이런 과정 때문에 핑계를 대기가 좋죠. 일괄로 다 승인이 된 걸로 알았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뭐 다반사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하면 단순 업무 실수로 뭐 1말이라도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먼저 본인들 입으로 뭐 수안보 재생 사업에 대한 노력은 폄하하지 말아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떤 면피를 하려고 하는 어떤 단순 실수로 면피하기에는 너무나 그건 옹색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나 이제 충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라이트월드 건이라든지 미술품 분실 건이라든지 그 단월 정수장 그 불법 향응 이런 건들이 쭉 계속 이어져서 쌓여오고 누적되면서 굉장히 주민들 불만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속여가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그 중앙정부에서 적극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법 절차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다가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그 처벌을 경감해주는 이런 적극행정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그 적극행정에 따른 취지를 적용하려면 이분들이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감정가를 뭐 20억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실수를 해서 뭐 21억에 판단했다든가 뭐 또 이런 정도란 모를까. 이건 사전에 그런 법적 절차를 의회 보고라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이게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실수인지 아니면 법 해석의 오류인지 고의인지를 입증하려면 일단 상급기관 충청북도뿐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면 받는 행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지금 문제 우려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벌써 이 문제를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이 의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만약 진정으로 시장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사과해야 될 일이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한다고 하면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의회를 공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의회는 이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식의 그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20억, 21억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한 2년 4개월 전에 한 15억으로 구입했던 게 지금 이제 27억 2천만 원 정도. 매도자한테 막대한 혜택을 줬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지금 거기서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시세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혜택을 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는 단순히 법 절차상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속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상급기관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먼저 해결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또 문제를 너무 삼는다고 하면 좀 지나치지 않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의회를 공격한다. 이거는 상당히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충주시의회 19분 그 시의원분들 중에 거의 전원이 다 이 감사하고 하는 것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관변단체가 의회를 공격하는 건 견제와 균형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아까 이제 감사 표현하셨는데 감사 정도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상급기관들이 감사 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고발할 사안이 아니고 자체 징계라든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자체 징계나 변상 조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이 나죠. 그러니까 일단 감사를 먼저 해야 그것이 이제 검찰에 고발될 사안인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자체 내로 징계로 끝날 사안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그 후폭풍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실제 이게 만약에 지금 위법행위로 이제 고발이 되어 있잖아요. 또 감사도 예정돼 있고 그 위법행위로 해서 고발이 돼서 만약에 취소가 일어난다. 그러면 취소된 계약 상대방한테 또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다 시민의 세금이죠.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혹시 이제 이 뭐 공유재산법이랄까요 관련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판례가 좀 있을까요? 뭐 이 정도의 위법행위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례라기보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큰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최근 요건으로 지역에 계신 변호사분 한 분이 이제 사인의 자격에서 계약
그냥 무효 소송하고 본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위법 행정에 의해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위자료를 지금 청구를 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적 의결사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그 무효 확인을 받을 정당한 이익, 법적인 권리가 있는 분이 확인 소송을 하면 정말 무효로 되고 교수님 말씀하신처럼 그러면 매도인과의 제2차 소송, 네. 시청에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된 데 있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시민의 한 사람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조금 심각했던 사안에 대한 판례가 없을 정도로 이번 사안이 조금 그냥 큰 적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뭐 댓글들 혹시 보시면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그 댓글을 보니까 또 두 종류예요. 예. 하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공무원들이 앞서갔다라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시의회를 비난하는 댓글도 나오더라고요 벌써. 근데 시의회는 왜 이제 와서 뒷북인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나오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시의회를 지금 비난할 사항은 아니에요. 분명히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자꾸 비화해서 대결 구도로 몰고 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주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되고 안 선정되고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이고 이 문제는 그것과 별도로 법적 절차라든가 징계 절차라든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행정에 있어서 왜 이런 사태가 자꾸 나오냐. 지난번도 충주였잖아요. 미술품 관련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가면 공무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시장 이제 선임직 공무원이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날카로운 지적과 말하자면 책임을 묻는 행태를 보여야 되지. 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이런 식의 그 덮고 가는 의식을 자꾸 갖게 되면 결국은 정치인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주민을 무시하게 돼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릴 건 가리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실제 어떤 정치적 정략적인 목적으로 무조건 이 사업은 안 된다 했던 것들이 아니고 중간에 주차장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책정해서 올려봐라 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주차장 비용 문제, 설치 비용 문제로 그게 반려된 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논리로 비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댓글 중에 그 유행하던 얘기 같은데 밑장 빼다 딱 걸렸어 하는 그런 댓글하고 방 빼야지 크크 하는 그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 소환 청구인 명부가 공개되는 열람 첫날 4,700명의 명단을 보려는 발길에 대기 번호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훈군민 누구나 볼 수 있는 법정 절차입니다.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지만 그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 지역 주민들이 열람을 통해서 그 서명부에 대한 정당성을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선거인수 3만도 안 되는 농촌 지역에서 이름과 주소까지 사실상의 청구인 공개입니다. 보복성 명단 복귀를 우려한 청구인 측이 감시 활동에 나서는 등 민감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열람을 하는데 어떻게 서명도 안 하시고 협조도 안 하시는데 열람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궁금해서 누가 서명했나 알아보려고 이런 식으로. 이러던 주최 측이 돌연 주민 소환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명부 공개가 이어지면 서명한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거라며 서둘러 결정했습니다. 분수를 소환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봤을 때 우리는 뭐 눈물을 머금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 명부 4,7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선관위 검증에서 무효로 판명돼 유권자의 15% 이상인 정족수 요건에 미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청주지법은 청구인 측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청구인 명부 공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며 당장 18일 정군수에게 명부를 제공하려던 일정부터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선 그 주민 소환이라고 하면 그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통과되면서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주민 투표, 주민 발의, 주민 소환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더불어서 참여자치의 핵심 4가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이제 법안은 발의됐지만 지난 한 15년 정도 오면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서 이 주민 소환을 통해서 실제 아웃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가장 최근에도 2개의 사례, 하남시 같은 경우도 발의 요건을 다 갖추어서 청구 요건이 돼서 투표까지 했는데 이게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투표 참여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안 하거든요. 옛날 저 서울시의 그 무상급식 하듯이 아예 개표를 못하는 이런 제도라서. 근데 여하튼 지금 이제 이 주민 소환 제도가 우리 충북에서 의미 있게 실행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구 요건인 그 유효 정족수를 못 채웠다기보다는 이 명부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서 정말 위협을 느낀 그 주민들 그리고 또 그 명부를 오픈해 준 선관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중단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덧붙이면 지금 보신 자료는 그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주민 소환법에 따라서 이제 작성이 돼서 선관위에 지급이 되면 한 7일 동안 이거를 열람할 수, 그 주민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법에 따른 것이고요. 그거와 덧붙여서 그 방법에는 좀 제한이 없어서 사진 촬영이나 복사만 금지하고 자기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메모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절차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이렇게 열람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더 나아가서 군수님께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서 아예 나한테 그 선거인 명부 사본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심리적 압박을 당연히 크게 느끼셨겠죠. 그래서 법원의 결정,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에 아마 철회하신 것으로 좀 보면서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 교수님. 이 문제는 지난번에 그 보훈군수의 그 7일 언행 때문에 이제 도화선이 돼서 시작을 했던 건데 문제는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헌법학자들이 이 주민소환제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소환제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정치의사 표현이라는 기본권이 충족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것을 그 형식 논리에 의해서 이 그 명부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주민소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관위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특히 일반 주민들이 잠시 가서 보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소위 소환 대상자가 이것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차제 이 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그 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군수 주민 소환을 하게 된 배경 요거 잠깐 짚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보훈군수의 그 작년 여름에 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일 언행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분개했고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정치이지만 전국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의 그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주민소환에 이제 착수를 했던 것인데 그런 그 소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주민소환제도의 그 말하자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반격권을 줬다. 이 제도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주민소환제도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즉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여기에 덧붙여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께서 이제 진 교수님께서 이제 이 제도의 허점, 문제점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게 보면 이제 그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10% 인구가 이제 범위가 크고 인구가 클수록 그 퍼센티지가 낮죠. 그리고 이제 시장, 청주시장이나 예를 들어 보훈군수 같으면 15%. 예를 들어 청주시의회 의원이나 군의원 같으면 20%의 이제 요건이 돼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훈 같으면 지금 인구가 약 3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 하면은 대략 한 4,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4,700분 정도가 예. 했다는 거니까 꽤 근접했죠. 물론 거기서 예. 유효 투표냐 무효 서명이냐는 또 이제 변론의 네네네. 것이고 상당히 근접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법에 있습니다. 이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등이 명백히 불법행위, 위법행위, 어떤 직무유기 등등을 했을 때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범위가 너무나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예. 실제 인터넷에 댓글에도 있고 질문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자체장의 역사관으로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있죠. 근데 이 건은 본질적으로 보면 역사관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 발언으로 인해서 보훈 대추의 불매운동이라든지 하는 예. 그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실행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가면 이 주민 소환 제도의 주민 소환 요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면.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 주민 소환 제도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번 선출한 그 자치단체장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중간에 그 사람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심을 묻겠다는 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발의는 이제 10% 내지 15%를 하지만 30%의 주민이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은 자치단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면 중간에 내려와라 이런 의도로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학자들이 요건, 직무 수행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더욱더 주민 소환을 어렵게 할 것이고 주민 소환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요건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열거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반론드리면 열거식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없죠. 국민소환제를 채택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영국이 예외적으로 이제 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정도인데 이게 왜 그러면 국민소환제가 없을까? 결국은 국가 입법 행정의 안정성이거든요. 내각제 같은 경우는 입법 행정을 같이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무조건 예를 들어 광범위하게 소환제를 해놓는다는 거는 상시적인 투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그래서 이 요건에 보면 임기 후 1년 동안은 못하게 돼 있고 임기가 1년 이내로 남으면 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꽤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의 안정성. 그래도 자기가 선출됐을 때는 책임지고 행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런 의미도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열거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정도까지의 불법행위, 위법행위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다소 지금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좀 더 보완해서 그 소환 요건은 정확히 하되 소환 청구 예를 들어 퍼센테이지를 낮춘다든지 이런 절충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그 주민 소환 제도에 따라서 그 의원직을 상실한 예가 2007년 하남시의 경우고 그때 문제됐던 게 그 하남시의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반발해서 하남시 의회 의원들하고 하남시장님을 같이 주민 소환했다가 의원들만 상실이 되고 의원직을 시장님은 그 이제 3분의 1 투표 요건이 안 돼서 개표를 하지 못한 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남 시장님께서 오히려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주민 사유에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그 위헌이다. 내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거기서 헌법재판소는 그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무능하거나 실패하거나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사실상은 재선거와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주민 소환에도 그 청구 사유를 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국은 이제 의원 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원들이 이제 행정과 입법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 중심되기 때문에 대립형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대통령도 한번 탄핵이 된 경험이 있고 탄핵 시도가 있었던 건 2번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조차를 탄핵에 해당되는 거죠. 소환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엄격하게 해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이걸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양극단으로 많이 갈려져 있고 정략적으로 또 아까 관변단체 말씀도 하셨지만 시민사회단체까지도 이제 활용해서 어떤 나쁜 관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어떤 정치 불안이나 행정 불안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 이 모호한 요건을 좀 더 강화하되 실제 소환 요건 같은 걸 대부분 불만이 소환 요건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소환할 수 있는 요건은 그래도 조금은 더 명확히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도 어떤 의사 판단, 정책적 판단에 관한 걸 가지고 소환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정책적 판단은 행정의 영역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를 다 일일이 소환한다 그러면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소환 요건을 좀 완화하면 서로 절충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소환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환이 아니더라도요. 위법사항이라든가 형법상의 문제, 선거법상의 위법상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검찰 수사라든가 다른 쪽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주민소환제도가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형법상의 위법사항 때문에 직을 잃는 문제는 원래 이미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자기 지역 주민이 보기에 주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정책 방향으로 가거나 그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위배는 아니지만 무능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 그 시장이라든가 군수로 놓을 수가 없겠다. 그런 이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이지 그 사람의 위법 사항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형법상의 위법 사항은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실제 우리 국민들 조사를 해보면 국회의원조차도 국민소환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찬성률이 예. 70%가 넘어서 77%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소위 그 국정의 감시기관들에 대한 감시를 맡겠다. 이런 의도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직접민주주의의 그 중요한 수단이라고 예. 보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소환제도를 예. 마치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차원에서 위법이나 불법 예. 영역은 저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주시에서 그런 건이 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100분의 그 주민 대표를 선발을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공론화된 것도 주민소환 요건에 주민소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자체장이 할 말이 없죠. 공론화위원회를 주민들이 하고 그걸 다시 소환을 하니까 예를 들어 네네. 그런 어떤 남용이나 또 요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런 후유증 이후에 사실은 지역민들의 또 여론이 이렇게 갈려서 그 부작용 후유증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소환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모호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 소환 이렇게 15% 10% 이런 부분에 대한 양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민 소환 요건에 대해서 지금 구체성이 없다는 것. 근데 이제 일단 헌법소원 재판소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강력한 정치적 의사 참여를 원하는 쪽이든 또 그 반대쪽이든 다 지금 불만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하남시 판례를 밝혀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더 다른 판례가 있을까요? 공주에서도 주민 소환 추진되고 있고 네네. 지금 앞서 보신 충주의 경우에도 시민단체가 사퇴해라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 소환제 밟겠다라고까지 발표하셨는데 이 보훈 사건으로 가서 보면 어차피 그 투표권자 유무효를 이제 보다 보면 무효표도 걸러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성급히 보훈군수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은 네네. 너무 주민 소환제를 그 탈법 행위로 한 거고 선관위에서 이걸 이제 공개 결정을 했던 것은 사실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름과 주소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들어있는 그 명부인데 그것을 공개 결정을 선관위가 한 것은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법률가로서도 주민으로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일단 그 법원이 제동을 걸었죠.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이제 처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보훈 군수의 그 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보훈군 이장협의회를 동원해서 주민 소환을 추진했던 단체에다가 사과하라고 압박을 가했어요.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뿐이 다시 의장협의회를 동원해가지고 주민소관을 사과하란다? 이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발 이 문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런 정치적 대립으로 끌고 가는 행태를 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보면서 저희가 좀 네.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정치적 대립으로 끌고 가면 결국 보은이라고 하는 약 3만 2천 명의 작은 그 군에서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서로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냄새가 진동한다 하는 댓글이 있고 이참에 국회의원 소환제도 국민 소환제까지 아예 입법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심하게는 그 블랙리스트냐 그리고 뭐 보온판 데스노트다 이런 젊은 분들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최근 충청북도 인재양성재단이 공고한 장학지원 공모 안내입니다. 수능 특강이나 입시 컨설팅 등 대학 입시를 겨냥한 지원 명목으로 학교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 대상은 충북 전체 84개 고교 가운데 많아야 한 자릿수. 진학 실적과 성적 등을 평가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소위 될 만한 학교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사고 같은 명문고 설립이 무산되자 신설이 안 되면 기존 학교를 명문고로 키운다며 충청북도가 내놓은 대안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하는 학교를 도와 시군이 나서서 더욱 힘을 실어드리자 하는 취지로다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명문고 설립 시도를 비판했던 전교조는 나머지 대다수는 뭐냐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률상 지자체 의무에도 반하는 데다 정부의 교육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충청북도교육청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학교장들도 일제히 거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만 학생이 아닐 겁니다. 옆 학교 학생도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도 그다음에 장애 학생도 모두 다 같은 학생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입시 서열화를 조장하는 선정 방식에 우려를 표했지만 충청북도는 이미 공모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로 이제 가치 철학 아마 그거는 이시종 지사님 개인적인 부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어쨌든 저희 충북에서 대학 진학률이나 어떤 우수인재 또는 전국에서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이 상향이 됐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조금 덜했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학력이나 이런 문제랑 맞물려서 지금 3라운드가 계속 끝나지 않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이 문제는 사실은 인재의 개념, 인재에 대한 인식, 인재 양성의 철학이 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차이가 있고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이념적 문제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이 뭐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이런 기본 엘리트 인식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기반 하에서 앞으로 충청북도를 이끌어갈 인재에게 지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중앙에 가가지고 좀 더 발전하고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요. 인재양성재단의 그 선정 기준을 보면 대학 진학 실적, 수능 성적을 본다는 얘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인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인재이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만 충북을 먹여 살 수 있을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선정한 기관에게 학교에다가 수능 특강이나 입시 컨설팅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그럼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시 컨설팅 업체에 가요. 사실은 학생들의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컨설팅 업체의 진로 지도비로 갈 것이고 학원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인재에 대한 철학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지원 금액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실효성의 문제를 같이 따져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서구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서 장학금을 쓰는 반면에 우리 사회는
기존의 성과가 좋은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을 씁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인재양성재단의 이 돈 쓰는 방식은 기존의 성과가 좋고 상당히 강력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모아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행정기관이, 즉 공공기관이 해야 될 성격일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민간 장학재단이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건 장학재단을 설립한 사람의 취지에 맞춰서 나는 가난한 사람에 줄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줄 수도 있고, 그건 장학재단 이사장의 선택의 몫이지만, 과연 자치단체인 도가 주민들이 만들어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데 쓰는데 자기 편향적인 사고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고집을 버리시고 도지사와 교육감과 관련되는 인사분들이 인재에 대한 철학을 한번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서 앞으로 미래 인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기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걸 합의를 하셔서 지원 방안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이 문제는 분명히 인재양성 교육 철학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견 어떤 의견을 지금 진 교수님이 밝혀주셨는데요.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은 제가 잠깐 뒤에 여쭙도록 하고, 일단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뭐 변호사가 아닌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봤는데요. 사실 뭐 줘야 될 돈을 충청북도가 꼭 줘야 될 돈을 어디에다가 줘야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해서 자기네가 추가로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모든 학교를 같이 명문고로 만들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이 목표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꺼번에 어떻게 모든 다양한 그런 특성과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과 학교가 한꺼번에 명문고로는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업계나 특성화고 학생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대로 나름 그 분야의 명문고를 계속 육성하시는 거고,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그거는 얼른 받아서, 사실 지금 진짜 학부모로서 충북에 대한 그런 교육 만족도가 크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면 그 이제 공부 잘하는 또 거기에 특화된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비용이 쓰일 수 있도록 좀 그런 협의점을 찾으시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그 기준도 보면 정량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반반으로 나누고, 이때 뭐 지역별 안배라든지 남고, 여고 뭐 이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하셨고, 단순히 이게 이제 공부에 대한 지원, 이런 상위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또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이라든지 특수한 항목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이런 여러 그런 시도를 또 도청에서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너무 거부하시고 이 사업 자체를 무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 교수님에게 조금 이제 반하는 의견이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어떤 교육 만족도가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좀 전반적으로 높았다면 사실 문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진 교수님께서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마 교육행정이든 도에서, 이제 옛날에는 도 교육위원들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지사님과 정말 교육에 대한 가치 철학을 공유하고 뭐 완전히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이제 제가 이시종 지사님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그 방사관 가속기나 아마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필요성을 절감했을 겁니다. 예산 시즌이 되면 보통 도지사님께서 한 번씩 그 투어를 합니다. 전국 각 부처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또 국회를 투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충북 출신에서 1급 이상 공무원이 아마 12~13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 3기를 연임하시면서 그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씁쓸함과 좌절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대부분의 어떤 관료, 고위관료들 관련된 부분들이 명문학교 출신들에서 그렇게 배출된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아마 그런 굉장히 마음에 그 부분이 있었겠다. 아까 제가 초두에 아마 이시종 지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이 같이 녹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다가 최근에 이제 수능 1, 2등급으로 보면 전국에서 14위 정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 입시에서 이제 전국에서 16번째니까 거의 최하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답답함이 같이 묻어나서.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꼭 영재고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 교육감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 수월성에 대한 평균적인 평등한 교육을 지향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월성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죠, 양측이. 그래서 철학만 잘 맞춰간다면 나머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맞춰갈 수 있을까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결국은 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어떤 뜻대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이제는 이 도지사와 교육감의 그 허심탄회한 그 의기투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도 있고 경험도 있겠지만 이시종 지사가 중앙정치무대에 가가지고 또는 행정관료들이 충북 출신이 없어서 많이 손해를 봤다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소위 교육감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지를 정책 결정권자끼리는 공유해야만 결정이 공유가 됩니다. 그 자기가 그 정책을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혀 없이 그냥 우수한 사람한테 장학금 줘서 가면 좋지 않냐 이런 식의 그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면 누구도 동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이나 교육위원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한 공유 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허심탄회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에 충북에 인재가 없더라라는 얘기는 정보 공유가 아니더라도 도민 누구나 다 아마 일견 떠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북에 인재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행정고시라든가 다른 이런 걸 보면 충북도 사법시험도 많이 옛날에 붙었고 붙습니다. 붙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고위관직이 안 되느냐는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 경상도에서 한 50년 집권할 때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전라도 출신들의 판검사들이 고위직에 못 갔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 초임 판사 합격률이라든가 사법시험 합격률을 보면 영원하면 과거에 비슷했는데 경상도가 계속 집권할 때에는 호남 출신 판사들은 절대 승진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많이 하죠. 충청도가 이렇게 된 배경 중에는 충청도 출신들의 행정관료라든가 이 정치인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정치적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이 딸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출신의 국회의장도 나오고 충청도 출신들의 영향력 인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옛날처럼 행정고시 합격하고 뭐 명문고등학교 나오고 명문대학 나와서 입신양명하면 충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판단보다는 전체적으로 정치적 지형도가 충북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지는 노력이 선결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간의 노력이 사실은 꽤 접점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 교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일종의 이제 영재고등학교화한다. 이시종 지사님이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 특히 지역에 와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부탁을 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영재고로 전환을 하면서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늘리는 걸로 어느 정도 많이 절충이 돼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2025년도에 모두 이제 일반 고등학교화 한다라고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실현하기 어렵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일종의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AI 특성화된 영재고로 한번 바꿔서 운영해보자.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대안을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방법론이니까요. 철학은 서로 다르더라도 많이 좁혀가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절충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간에 뭐 영재고 명문고 관련해서 조금 이제 혼동이 있었던 부분들이 문맥 맞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예, 변호사님. 저는 이렇게 멀리 봐서 뭐 인재가 다 돼서 다시 충북으로 돌아와 달라 이런 요구도 있으시지만 충청북도에서 보면 교육을 찾아서 사실 중학교 상위 3% 성적만으로 봤을 때 상위 3%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2018년 19년도 충북을 떠난 인원이 한 1,100명여 명 된다고 하고요. 네. 사실 지금 오송 첨단 그 복합단지가 들어와 있는데도 가족 동반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작고 또 그 외에도 세종시가 신설되면서 빠져나간 충북 청주의 인원도 상당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방사관 가속기도 청주에서 유치를 했는데 아마 그 가족이 모두가 저희가 방사관 가속기 할 때 정주 환경 이런 것도 봤었는데 가족 모두가 이렇게 이주하시는 그 동반 이주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충청북도에서는 그러한 충청북도의 인구 문제, 유인 문제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해봅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뭐 저희가 판례는 뭐 저희가 좀 찾기 힘들 것 같고 댓글 있으면. 네. 예, 댓글 이전에 마지막 하나 어떤 그 당부라고 한다면요. 저희가 충북 특히 청주 교육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교육의 도시에 맞는 왜 교육의 도시인지 아는 시민들도 의외로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해서 교육의 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구 대비 학생 수가 많아서 교육의 도시다. 참 안타깝죠.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교육의 도시라 그러면 교육의 도시에 맞는 상징 또는 상징 물이나 상징 건물이나 상징 학교나 이런 것 좀 하나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 특구에 대한 선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짜 두 수장들께서 만나서 큰 틀로 해결하는 다른 방식 이런 개별 강론으로 푸는 게 아니라 큰 틀로 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 차별화하면 너도 차별할 거야 라는 댓글들을 봤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뭐 향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도 좀 살펴보면서 인재 양성, 지역의 그런 명문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것들은 토론에서 계속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